안녕하세요. 덴탈 하이제니스트입니다. 예방치약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예방치약은 매년 18문제 나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구강병 관리의 원칙에 대한 문제를 받았다. 그러면 일단 전, 조조, 진회를 적어요. 그런 다음에 1, 2, 3차 예방은 이런 식으로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이게 두 개씩 이렇게 대칭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분선을 그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1차에 건방지게 관리 안 하다가 2차에 초기 증상 발견해가지고 3차에 모든 기능 상실 요거를 이제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TBI 교육이나 영양관리밖에 없고 여기 두 번째 칸에는 거의 예방하는 술식이 들어있고 여기 세 번째 칸에는 약한 병이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치료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 칸에는 조금 진전된 병이 생겼을 때 처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의치랑 보철인 거죠.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적고 시작을 하는 게 확실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소도프는 어디다가 해당되는 거죠? 특수방호랑 조기 병원성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치수복전은 어디예요? 자, 네 번째 칸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 기능감퇴 제한이랑 진전질환이겠죠. 그리고 치은염 치료는 뭐예요? 병이 아주 조금 발생됐을 때 치료를 하는 세 번째 칸에 해당되는 거고 2차 예방이고 초기 발견 치료고 조기 질환인 거죠. 구강보건 교육 이거는 여기다가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정구병원성기 건강 증진 단계의 1차 예방에 속하게 되겠죠. 부정교합을 교정을 한다.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요거는 부정교합을 미리 차단을 하는 거예요. 부정교합이 생길까봐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부정교합을 교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부정치열을 교정을 한다. 그렇게 나오면 진정기의 3차 예방의 기능감퇴 제한인 거죠. 근데 만약에 부정교합을 차단한다. 그러면 여기 치읓치읓 같죠? 그래서 초기고요. 조기 그리고 2차 예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기 조절은 두 번째 칸이죠. 그래서 조기 병원성기 1차 예방 특수방호 이게 시기 조절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기 조절은 특수방호다. 자, 그 다음에 보철은 뭐예요? 보철은 맨 마지막 단계 회복기고 상실이고 3차 예방입니다. 교육은 TBI, 칫솔질 그리고 구강보건교육 영양관리가 있겠고요. 구강검진 이렇게 나오면 아니고요. 오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뭔가 구강병이 생겼을 때 내 안에서 나타나는 원인이 있어요. 치아 자체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타액이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그러니까 구강 밖에 다른 신체적으로 원인이 되는 것도 있어요. 일단 치아 요인을 보면 치아의 성분, 치아의 형태, 치아의 위치, 치아 배열 이런 것들이 구강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액이 유출이 적거나 점조도가 크거나 그러면 뭔가 달라붙으면 잘 안 떨어지겠죠. 타액 완충능, 타액 성분, 수소이온 농도, 항균작용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 표를 정리해서 다룰 거고요. 구의 신체 요인 같은 경우는 호르몬, 임신, 유전 연령, 성별 우식 감수성, 식성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치아 우식 감수성이 왜 구의 신체 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군자출판사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체 요인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숙주 요인, 몸에서 나타나는 요인 말고 다른 몸 밖에서 나타나는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나 말고 다른 것들이 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내 몸에서 뭔가를 일으키는 구강환경, 그러니까 세균 같은 거, 치면세균막도 세균이 만드는 거니까 일맥상통한 얘기고요. 구강 온도, 그리고 구외환경 요인은 자연환경, 즉 불소이온 농도, 그리고 기후, 사회환경, 제도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아우식병을 1도, 2도, 3도, 4도까지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진행 단계를 1도는 범랑질만 썩은 상태고요. 2도는 상아질까지 썩은 상태겠죠. 3도가 되면
여기 치수가 있는데 치수까지 섞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치근까지 침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진행되면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치근단까지. 그리고 치아 우식이랑 설탕, 즉 당이랑은 굉장히 관계도가 높죠. 상관관계가 크죠. 그래서 당을 섭취를 많이 하면 설탕을 많이 사면 많이 먹겠죠. 그래서 둘 다 치아 우식이 증가하고요. 고체면은 저작 활동을 하니까 끼일 수도 있고 더 접촉이 많이 되잖아요. 설탕으로 만든 고체 음식을 먹게 되면 우식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점착성이 심할수록 비례한다. 점착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잘 달라붙는 거. 잘 달라붙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설탕 대치 효과는 설탕 대신 다른 걸 썼다는 거예요. 설탕 대신 우식이 잘 안 되는 감미료를 사용했을 때 당연히 우식이 예방이 되게 되겠죠.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일리톨. 그리고 많이 먹으면 당연히 우식이 많이 생기게 되고 적게 먹으면 당연히 적게 되겠죠. 그리고 전달량이 뭐냐면 당분의 양입니다. 점착도는 뭐다? 점착, 부착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치아 우식병은 거친 표면에 잘 생기죠. 뭐든지 간에 뭔가 달라붙으려면 매끄러우면 잘 안 달라붙고 거칠어야 잘 달라붙겠죠. 그리고 치질은 범랑질에 비해서 상아질에서 빠르게 번집니다. 왜냐, 범랑질은 우리 몸에서 제일 딱딱하고 강한 부위죠. 근데 상아질은 약간 물러지니까 더 빠르게 번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거에는 도시에서 설탕을 많이 먹기 때문에 도시에서 치아 우식병이 더 많이 발생됐는데 지금은 전원에서 더 많이 발생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그만큼 이제 교육이 잘 이루어지니까 치아 우식병 관리도 잘 하는데 전원에서는 위생교육이 제대로 잘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족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은 없지만 미국에서는 백인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방사선 사진으로 검사하면 더 많이 발견되죠.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왜냐하면 육안으로 보면 그 프록시말에 있는 인전면 충치는 확인이 불가능한데 방사선 사진으로 보면 프록시말에 이렇게 투과상으로 보이는 우식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별로는 DMFT가 여성이 더 높았습니다. 실제 뭐 우식이 더 많고 이런 거는 정확하게 확인은 힘들겠지만 여자들이 치료를 더 잘 받기 때문에 우식 경험한 연구치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남성에 비해서 맹출 시기도 빠르잖아요. 지위가 높으면 우식이 보통은 낮다고 합니다. 더 관리를 많이 하고 위생에 대해서 더 의식이 깨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관리 뭐 이런 거에 더 충실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아 우식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아까 전에 여기서 배웠던 요인들을 제거를 하면 예방이 되겠죠. 그래서 숙주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서는 치질 내산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고 세균 침입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균은 여기서 나에게 원이 있는 게 아니고 나 말고 이제 밖에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배웠잖아요. 치면세균막 이런 거. 그 원인은 내가 아니지만 내 몸에 있는 내 치아를 터치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환경 요인을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의 기준으로 봤을 때 숙주 요인의 세균 침입로 차단법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치질 내산성 증가법이 뭐냐면 치질을 산성에 대해서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견딜 수 있는 그 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치질 자체를 뭔가 튼튼하고 산성에 대해서 더 잘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다? 불소죠. 불소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일리톨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랑질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세균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쫙 막아버리는 거. 세균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치아의 모양을 바꿔버리는 여기에서 보시면
치아의 형태를 바꿔버리는 치아 요인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세균 침입로 차단법은 숙주 요인 제거법에 해당합니다. 치아 형태. 그리고 병원체. 치아 우식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요인을 제거를 하는 방법이에요. 당질분해 억제법. 세균들이 당을 분해하면서 산을 배출하죠. 그래서 산 생성을 하지 못하도록 세균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비타민 K가 될 수 있고 사이코사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 증식 자체를 억제하는 방법은 요소 암모늄 화합물을 쓰고 그다음에 엽록술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나이트로어란을 섞은 껌이 될 수도 있고 항생제를 섞으면 당연히 세균을 죽여버리겠죠. 환경요인 제거법에서는 식이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칫솔질을 해서 치면세균막을 제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치간세정, 양치, 치면세균막을 다 없애버리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치주병은 전원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아까 전에 그 치아오식병과 비슷하게 요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연령은 사춘기에서 호르몬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35세 이상 그러니까 요거는 노화랑 관련된 치주병이죠. 성별은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호발을 하고요. 직업은 사무직보다는 생산직 그리고 학력은 많이 배운 사람보다 적게 배운 사람이 치주병에 더 취약하다. 당연히 위생교육도 요거랑 비슷하게 받겠죠. 요거는 요거랑 일맥상통하고요. 치아 우식병이랑은 무관합니다. 치아 우식병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 치주병이 많이 일어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어렸을 때는 치아 우식 발생률이 높은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치주병 발생이 높아지고 치아 우식은 줄어들게 되는 현상을 공통적으로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치주병이 왜 발생하게 될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면세균막이 요인이 되는 거죠. 왜? 세균. 요거는 치면세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흡연이 될 수도 있고요. 왜? 흡연을 하면 잇몸의 혈액순환이 정말 안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잇몸이 한번 손상을 받으면 회복이 엄청 느리죠. 그리고 임신, 요거는 호르몬 때문에 그렇고 또 당뇨병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주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구내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환경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내 요인은 특정한 치아가 세게 닿는 외상성 교합을 해결해 주는 거죠. 교합 조정이라든지 어쨌든 세게 닿는 부분을 조금 다듬으면 괜찮아지겠죠. 그리고 치아 관계. 치아가 크라우딩이 심하거나 그러면 더 많이 음식물이 끼고 치면세균막이 더 많이 껴서 당연히 그쪽으로 세균이 몰리기 때문에 잇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내려가게 되겠죠. 치아에 치면세균막이 달라붙어서 치은으로 번지게 되거나 아니면 치조골로 번지게 되면 이제 치주병이 시작되는 거니까 치면세균막이 잘 달라붙도록 하는 치아의 원인을 제거를 하면 됩니다. 환경요인 제거법은 그냥 외워두세요. 치면세균막 관리랑 치석 제거 요거 아주 대표적인 거고 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예방법은 요거랑 요거다 라고 나오거든요. 왜 이게 환경 요인이냐면 이게 내게 아니잖아요. 치아에 달라붙어 있는 거죠. 달라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숙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책에서는 굳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입안의 환경 요인을 제거를 하는 거죠. 뮤탄스 연쇄상 구균이 자당을 분해서 글루칸을 만들어요. 이 글루칸은 덱스트란과 뮤탄으로 나눠지는데 덱스트란은 수용성이고 에너지원이 되는 당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뮤탄은 불용성이고 끈끈한 점막 상태라서 여러 가지 세균이 번식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끈끈하니까 세균이 더 잘 부착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뮤탄이 치면세균막을 더 많이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럭탄은 수용성이고 세균에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이 된다. 왜냐면 당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뮤탄이고요. 다른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뮤탄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세균이 당을 분해해서 생성된 물질로 치면에서 치면세균막을 잘 달라붙게 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제일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그럼 뮤탄입니다. 자, 그러면 치면세균막을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어리 지수가 있는데 치아를 이런 식으로 네 부분으로 나눈 거예요. 근, 원, 협, 설 이런 식으로 절단이랑 교환면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근원협설의 치면세균막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검 치면수 한 치아당 4개가 있는 거고 뭐 4개 치아를 검사를 하면 16면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치면을 분모에다가 적어주면 되고 위에는 착색된 치면수를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계산을 했을 때 15%까지는 정상이고요. 15%까지는 정상으로 보고 웬만하면 10% 이하를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철물도 동일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PHP 인덱스. 자, 요거 제가 통계학에서 뭐라고 했죠? 이거 H를 잘 기억을 해두시라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H, 요것도 H 이렇게 나눠진다. 그리고 여기는 버컬, 나머지는 다 버컬인데 하악 6번만 링걸입니다. 요거 꼭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그래서 한 면씩만 재겠죠. 왜냐면 얘가 체크를 해야 되는 면을 다 지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면씩이 되겠고 6치아를 총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 면을 5부분으로 나눠요. H 이렇게 그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겠죠. 하나당 5개로 나눴으니까 최고점은 5점이 되는 거고요. 있으면 1점이고 없으면 0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평점 기준 요거 중요하고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이게 2개씩 점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당연히 0점이거나 1점이면 양호하다고 보는데 여기 1이 중복이 돼요. 자,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2 겹치고 3 이렇게 겹칩니다. 그래서 양호는 0부터 1, 그 다음에 2부터 3, 4부터 5 이런 식으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아닙니다. 그럼 여긴 6이 돼야 되는데 6부분으로 나누지 않잖아요. 그래서 겹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0부터 1, 1부터 2, 2부터 3, 3부터 5 이렇게 되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기억은 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엄청 중요하죠. 별표 5개. 이거 시험 문제에 꼭 나옵니다. 타액 점조도는 뭐예요? 끈끈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타액 완충능은 타액이 산도 변화에 있어서 저항하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 그리고 포도당 잔류 시간. 포도당이 얼마나 오랫동안 남는지. 그리고 스나이더는 산이 얼마나 빨리 생성이 되는지. 속도. 그리고 타액 분비율은 말 그대로 타액이 얼마나 분비가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타액 점조도부터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끈적한 정도고요. 타액 점조도는 오스왈드 파이펫, 요거 꼭 키워드를 기억을 해주세요. 오스왈드 파이펫이 나오면 뭐다? 타액 점조도다. 그리고 몇 점 이상 나오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 2점. 2점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처방은 어떻게 한다? 필로칼핀으로 한다. 타액 점조도는 오스왈드 그리고 2점이었죠. 2점 그리고 처방은 필로칼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파이펫에 자극성 타액을 그래서 여기 침을 막 흘려보내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쭉 흡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쭉 올린 다음에 이게 다시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끈끈하니까 잘 안 내려오겠죠. 근데 끈끈하지 않고 뭔가 리퀴드에 가깝다고 하면 쭉 빨리 내려오겠죠. 끈끈한 정도가 심해지면 치아 오식 발생이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더 늦게 내려오면 늦게 내려올수록 끈끈함이 클수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타액을 약간 묽게 만드는 필로칼핀을 식전에 먹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액 완충능.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시약을 넣는다는 거죠. 지시약을 BCG, BCP. 자, 요 유산용액, 산성인 유산용액을 떨어뜨려가지고 몇 방울을 떨어뜨려서 pH가 5가 됐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뜨리면 한 방울밖에 떨어뜨리지 않았는데 금방 pH 5, 산성이 되게 돼버리면 우리 타액은 그만큼 산성에 저항하는 능력이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많이 떨어뜨려야 겨우 이제 산성이 되면은 산성에 저항하는 능력이 크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매우 부족하게 되는 거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충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 미만이면 매우 부족이고 10 미만이면 부족이고 10 이상, 14 미만이면 충분하고 14 이상이면 매우 충분하다고 보는데 또 어떤 책에서는 그냥 14 이상이면 매우 충분이 아니고 그냥 충분이라고 나와 있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뭐 매우 충분으로 알고 있든 그냥 충분으로 알고 있든 상관없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국시에서 나오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타액 완충능이 저하가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방울을 조금만 떨어뜨려도 산성이 된다고 하면 처방은 탄산소다나 과일 채소를 섭취를 하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타액 완충능은 지시약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고 0.1의 유산용액, 탄산소다, 과일 채소 그리고 14 이상은 충분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도당 잔류 시간. 포도당이 한번 섭취를 하면 언제까지 남아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오래 남아있으면 오래 남아있을수록 치아 오식 발생에 취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 테이프에 3분 간격으로 타액을 접촉을 합니다. 3분 중요하고요. 테스트 테이프가 나오면 뭐예요? 포도당 잔류 시간. 일단 저는 학교 다닐 때 이걸 실습을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좀 남아가지고 외우기가 편했는데 여러분들은 실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상상을 해보세요. 그 책에 다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캔디를 먹으면 입안이 포도당으로 뭔가 환경이 구성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구강 내 타액에 포도당이 없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재는 거예요. 만약에 15분 이상 오래 걸렸다. 그러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당질 섭취를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다시 테스트 테이프가 나오면 뭐다? 포도당 잔류 시간이고요. 3분 간격이고 이거는 캔디를 먹고 나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방은 몇 분 이상, 15분 이상 오래 걸렸을 때 당질 섭취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처방을 해줍니다. 자, 스나이더는 산이 생성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또는 느린지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pH 5. 스나이더 테스트 배지에 15분간 멸균을 한 상태로 이렇게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극성 타액을 3분 동안 채취를 해서 그 중에서 0.2ml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막 섞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7도의 배양기에 72시간 동안 넣고 배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크할 때는 하루마다 24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 이게 녹색이라는 말은 뭐냐면 산성이 잘 안 된다. 그래서 24시간이 됐는데도 녹색이고 72시간까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산이 잘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무활성으로 보고 7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경도활성이고 자, 중등도활성은 더 빨리 생기죠. 이틀 만에 생깁니다. 48시간 이내 생기면 중등도활성. 고도활성은 하루 만에 바로 생기는 거죠.
자, 이 각각이 몇 시간 이내에 색깔이 변하는지, 이 활성도에 따라서 처방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활성이면 습관 유지하면 되죠. 경도활성이면 여기다 칫솔질을 잘 해주고 그다음에 설탕 섭취 횟수를 줄이는 거 그런 걸 처방을 해주면 되고, 중등도 활성일 때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여기서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간식 횟수까지 줄입니다. 그리고 고도활성일 경우에는 여기서 간식 횟수도 줄이고 식이 조절도 하고 보철물 장착 시기를 보류합니다.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하루 만에 색깔이 변했다. 고도. 이틀이 걸리면 중등도. 3일이 걸리면 경도. 변화가 없으면 무활성. 그리고 타액이 분비가 많이 되면 자정 작용이 높아질 거고, 타액이 분비가 적게 되면 구강이 건조하기 때문에 우식이 더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액 분비율이 적으면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비자극성 타액과 자극성 타액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측정을 하고요. 비자극성 타액일 경우에는 1분에 0.1 정도 이하면 구강 건조증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자극성 타액일 경우에는 1분에 0.3mm 이하면은 구강 건조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빼주시고 8mm 이하가 되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적혀 있고요. 이 부분을 지워주시고, 국시에서 보통 5분 기준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필로칼핀을 처방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타액의 양이나 끈적끈적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건 필로칼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타액 점조도는 자극성 타액을 2mm의 뷰렛으로 측정한다?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타액 점조도는 오스왈드라 그랬죠. 오스왈드. 뷰렛은 완충능이에요. 요게 뷰렛인 거예요. 자, 그리고 타액 완충능은 pH 5가 될 때까지 0.1의 유산용액을 떨어뜨린다. 맞죠? 맞고요. 포도당 잔류 시간은 테스트 테이프에 5분간 타액을 접촉시킨다? 땡, 아닙니다. 3분 간격입니다. 포도당, 여기서 포도를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포도가 뭐 이렇게 있으면 동글동글하니까 3,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포도당 잔류 시간은 몇 분 간격? 3분 간격입니다. 포도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스나이더는 배지를 배양기에 넣고 12시간 간격으로 색변화를 관찰한다. 땡! 24시간 하루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쉽겠죠? 24시간마다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타액 분비율은 무가양 파라핀 왁스를 3분간 저작하여 타액을 채취한다. 땡! 5분간입니다. 5분간. 타액 분비율 5글자니까 5분간. 그리고 이거는 포도당 3글자니까 3분간.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타액 완충능 5글자니까 pH 5가 될 때까지. 요거는 세 방울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타액 점조도에서 3이 나왔어요. 필로칼핀을 처방한다. 맞는 말? 그렇죠. 맞죠. 타액 완충능에서 14방울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탄산소다를 섭취하는 것을 처방한다. 아니죠. 14 이상이면 매우 충분한 거라서 안 하셔도 됩니다. 포도당 잔류 시간의 검사가 10분이 됐어요. 당질 섭취를 제한을 한다. 땡! 아니죠. 15분 이상이 걸렸을 때 당질 섭취를 제한합니다. 15분 어떻게 외우지? 자, 포도당 3분 간격이죠. 3. 시계가 15분이 되려면 3칸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15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스나이더 검사를 했더니 48시간 정도가 되니까 황색으로 변했어요. 그렇다면 무슨 활성이죠? 중등도 활성이죠. 이때 보철물 장착 시기를 보류한다. 맞는 설명일까요? 아니죠. 보철물 장착 시기를 보류하는 거는 고도 활성일 때죠. 자, 타입 분비율 검사를 했는데 5분 동안 15ml 이상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청정식품 섭취를 제한한다. 일단 5분 기준으로 15ml 이상이면 괜찮은 거죠. 그리고 청정식품 섭취를 왜 제한을 하죠? 청정식품은 먹어야 좋은 건데. 타액 분비율은 필로칼핀과 연관이 있다고 했죠. 자극성 타액 분비율은 평점 기준이 어떻게 되죠? 5분 동안 8ml 이하인 거죠. 포도당 잔류 시간은 몇 분 이상이죠?
그렇죠. 시계 바늘이 3칸을 움직이면 15분이죠. 15분 이상 동안 잔류하면 처방을 하고 타액 점조도는 2분 이상이면 관심을 가져야 되고 평균은 1.3에서 1.4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타액 완충능 검사는 BCG 몇 미만부터 부족이죠? 그렇죠. 10 미만부터 부족입니다. 치면세균막에 수소이온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수소이온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산성도가 높아지죠. 요거는 초중고등학교 때 과학시간이나 화학시간 때 배웠죠.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쓰이는 거는 BCG 지시약이고요. 그리고 뭐 파이펫, 뭐 슬라이드 글라스, 산도 측정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요거는 5분 간격으로 30분 동안 수소 이온 농도를 계속 측정을 하는데, 판정 기준은 pH가 낮은 상태에서 30분 이상 동안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치아후식병이 잘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판정 기준은 30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치면세균막 수소이온 농도 검사는 국시에 나와도 몰라도 풀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닥 답을 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서, 중요한 거는 요거를 꼭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나이더 검사를 할 때 비자극성 타액을 이용한다? 자극성 타액을 검사를 하는 거죠. 배지의 pH는 pH 7로 만든다. 아니죠. pH 5입니다. 자, 72시간이 지났어요. 색깔이 녹색이에요. 뭐예요? 무활성이죠. 자, 그러면 24시간이 됐는데 색깔이 황색이에요. 그러면 고도활성이죠. 잘했습니다. 지시약은 BCP를 사용한다. 아니죠. 이 지시약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완충능이죠. 지시약 나오면 완충능이에요. 친구 중에 혹시 지완이라는 친구 있나요? 그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완이. 지시약이 나오면 뭐다? 완충능이다. 그리고 스나이더 검사를 했는데 고도활성으로 나왔다. 그러면 장착 시기를 보류해야 된다. 자, 첨단 칫솔은 어떻게 생겼죠? 우리 일반 칫솔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부분이 없고 이 부분만 남아있는 걸 첨단 칫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언제 사용하기가 좋아요? 저 맨 뒤에 치아. 이 부분 닦을 때 좋죠. 이 부분. 또는 맹출하고 있는 치아나 뭐 여기 발치를 했고 이 부분에 자기 혼자 있는 치아. 그럼 여기 주변에 닦기가 편하겠죠. 만약에 교정을 하면 교정용 브라켓 주변에 이렇게 닦아주기도 좋고요. 고립이 된 치아, 떨어져 있는 부위 이런 거에 쓰면은 좋고요. 자, 치실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치실을 적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 치간 유두가 있겠죠. 그래서 치간 유두를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간 사이에 과잉 충전물, 여기를 이렇게 막 와동을 팠는데 충전을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튀어나오게. 그러면 치실을 적용했을 때 여기 탁 걸리겠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충전을 했나 안 했나 판단을 하기 위해서 치실로 검사를 합니다. 과잉 충전물 검사. 그리고 치간 부위의 우식이나 연하치석을 확인할 때 또 쓰기도 하죠. 그리고 치간 부위에 우식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 않을 때 치실로 깨끗하게 이렇게 해버리고 보면 더 잘 보이겠죠. 우식이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와동이 생겼어요. 그러면 또 이쪽 부분이 탁 걸릴 수가 있겠죠. 치실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요? 치아 면대로 이렇게 쫙 꼬아야 되겠죠. 쫙 붙여가지고 그런 다음에 협설 방향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근원신면으로 십자가 되도록 감싼다. 그게 협설 방향인 거죠. 협설. 자, 치실을 넣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요거 이렇게 너무 세게 팍 하면은 치간 부위가 손상을 받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살살살 넣어줍니다. 약하게 힘을 준다. 맞고요. 그리고 치실질을 할 때는 뭐 15에서 20cm 정도 길이를 여유 있게 둔다? 아니죠. 그리고 10cm 이내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있고 요거를 여기 치실을 가운데 손가락에다가 감고 엄지랑 같이 이렇게 치실을 잡죠. 이 거리가 10cm
이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1번 물사출기, 2번 치간칫솔, 3번 치실, 4번 고무치간 자극기, 5번 첨단 칫솔 이렇게 나오면 뭐가 답이죠? 그렇죠. 첨단 칫솔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그러면 치실을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칫솔질 방법. 횡마법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요렇게 닦는 거죠. 왔다 갔다. 폰즈법은 뭐예요? 애기들이 회전법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어려우니까 폰즈법을 쓰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닦는 거죠. 원을 그리면서 둥글게 양치를 하는 겁니다. 회전법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방법이 회전법이죠. 상하를 쓸어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꿀팁. 바스법은 바열, 그리고 스틸맨법은 스낵면, 그 다음에 차터스는 교차.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고 바스법은 바열이니까 치은 열군에까지 삽입을 하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삽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치은을 향해서 45도. 항상 각도는 45도예요. 요거는 공통적인 거죠. 그리고 변형 바스법은 여기다가 회전 운동까지 하는 거예요. 진동을 주는 것도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진동을 주고 변형이면 어떻게 한다? 회전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 부분을 청결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치은염, 치주염 이런 환자들에게 쓰일 수 있겠죠. 그리고 구강위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 더 깨끗하게 하시고 싶은 사람들은 뭐 어디든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스틸맨법은 치아 면까지 이동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일단 치은을 향해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변형 스틸맨법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회전 운동을 첨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광범위한 치주 질환자에게 쓰이는 거죠.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바스법은 여기만 이제 진동을 주는 거죠. 그런데 스틸맨은 치아 면까지 더 넓은 면을 닦아주니까 요것보다는 요게 더 광범위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터스법은 교차잖아요. 교환면을 향해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진동을 주고 변형 차터스법은 회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왜 쓰냐? 우리 크라운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치아에다가 덮이게 되죠. 그럼 진짜 치아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 여기 이 부분, 이 사이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음식물이 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칫솔모를 위치시켜서 진동을 주고 빼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정장치나 보철물 이런 데 쓰이게 되는 거죠. 여기 밴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아랫부분도 음식물이 치태가 생기니까 요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깨끗하게 해줘야 되겠죠. 칫솔모의 방향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사이사이에 칫솔모가 들어가게 한 다음에 여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와타나베법. 이것도 은근히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자, 이거는 외우세요. 와타나베는 치주질환이 있을 때 어디를 청결하게 한다? 치간을 청결하게 한다. 이 문장이 나오면 바로 뭐다? 그냥 와타나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치은염이 심하고 치은출혈이 있다. 치주질환인 거죠. 그리고 치간에 음식물이 많이 끼어 있다. 그러면 그리고 인전면 착색 지수가 높다. 그럼 인전면이 제대로 안 닦인다는 거겠죠. 어쨌든 인전면 치간 또는 심하고 이런 게 나오면 뭐다? 와타나베법이다. 횡마법은 압박 동작이다. 수평 왕복 동작이라고 해야 정확하죠. 바스법은 진동 동작을 한다. 맞죠? 진동. 스틸맨법은 원호 동작을 한다. 아니죠. 원호 동작을 하는 건 둥글게 폰즈법입니다. 회전법은 수평 왕복 동작을 한다. 아니죠. 회전법은 쓸기 동작입니다. 폰즈법은 상하 쓸기 동작을 한다. 폰즈법은 원호 동작이죠.
자, 그리고 임플란트 부위에 권장을 하고요. 가짜 치아에 기저부, 크라운보 기저부 같은 거에 깨끗하게 하는데 효과적이고, 교환면을 향해서 45도를 주고 치경부에 강모 단면을 위치시켜서 닦는 거는 뭐죠? 교환면 나오면 뭐예요? 교차, 차터스법이죠. 자, 그리고 치면 청결 물요법. 요거는 뭐예요? 이제 뭐냐면 로우 스피드에다가 요런 거를 꽂아가지고 치관에다 꽂아서 치태를 이렇게 막 진동을 줘서 제거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건 잘 안 나오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적응증은 당연히 치면세균막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되겠죠. 본인이 스스로 이제 치태 관리를 잘 할 수 없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경우. 치면 열고 전색도 중요하죠. 당연히 치면을 청결하게 하는데 이때 연마를 하잖아요. 치면 연마를 깨끗하게 할 때 뭐 글리세린이나 기름, 불 포함되어 있는 거, 불소도포나 실런트나 이런 걸 할 때는 그냥 뭔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거의 다 오답이에요. 글리세린이 불 포함되어 있는 연마제를 사용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치아를 분리를 한다. 치아 분리를 한다는 거는 뭐 만약에 이쪽 치아를 실런트로 할 거다. 그럼 여기 뭐 코튼롤을 이렇게 껴놓고 에어로 샥 불어가지고 치면 건조를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애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러면 3부식이 되죠. 3부식 왜 하는 거예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면에다가 뭔가 이제 떼왔어요. 그럼 잘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철을 만들어서 여기 위에다가 이제 뭔가를 떼우게 되면 잘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3부식을 하게 되는 거고, 3부식 하는 시간은 영구치보다 유치가 더 오래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부식이 다 됐어요. 그러면 물로 세척을 깨끗하게 해줘야 되고요. 다시 건조를 완벽하게 해줍니다. 건조가 되면 치아에다가 전색제를 도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넘치게 도포를 해서 여기 있는 거 이게 부구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있던 채웠던 거를 이런 식으로 익스플로러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전체적으로 다 채워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조 열구까지 채우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전색제를 경화시키는 거죠. 굳히는 거예요. 이때 방석 상태 제대로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구강 내에 습기, 침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석션은 옆에다가 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큐어링, 광조사를 할 때 어떤 각도로? 직각으로. 중요하죠? 직각으로 조사를 하시고요. 이제 다 채워졌잖아요. 열구 전색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멈추고 환자 보고 내려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딱딱딱 해보세요. 높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높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높은 부분을 교합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살짝 다듬어 줍니다. 높으면 계속 탁탁탁 치니까 열구 전색제가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살짝 이 부분은 낮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시고, 인접면에 열구 전색제가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시실로 한 번씩 확인을 해주면 더 좋겠죠. 자, 그런 다음에 치면을 고운 가루로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면 아주 말끔하게 끝나는 건데, 자, 이때는 거친 가루가 아니고 고운 가루를 써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자, 실런트는 필링 치료랑 다르죠. 필링이 뭐죠? 충전 치료죠. 충치가 있을 때 떼우는 거를 충전 치료, 필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 수명은 어느 쪽이 더 길어요? 충전이 더 길죠. 요거는 엄청 얇게 발리는 거다 보니까 치면 열구 전색은 잘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충치가 생겼을 때 적용하는 거는 충전이죠. 치면 열구 전색제는 유지력을 높이기 위해 외형을 동그랗게 한다. 이 말은 와동을 이렇게 동그랗게 형성을 한다라는 뜻이죠. 아니죠. 치면 열구 전색제는 와동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실런트를 했을 때 떨어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실런트를 할 수가 있죠. 그때 치아 석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합니다.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그리고 치면 열구 전색제는 넓이를 좁게 하고 가능한 보조 열구까지 시행한다. 맞는 말일까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가능한 좁게 그리고 보조 열구까지. 이 좁다는 말이 뭐냐면
그루브에만 넣는다는 말이에요. 쓸데없이 좁게 안 하고 이걸 막 넓게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식으로 넓게 충전하면 VHR랑 이렇게 교합할 때 부딪히겠죠. 그래서 좁게 그루브에만 하면 됩니다. 치면 열고 전색을 할 때 3부식 시간은 영구치가 더 많다? 오래 걸린다? 아니죠. 유치가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글리세린이 포함된 치면 연마제를 사용한다? 아니죠. 불포함된 치면 연마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색의 외형은 치아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연결한다. 땡! 치아 형태대로 이렇게 파인 부분대로 이렇게 채워넣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전색제를 채워 넣었어요. 그랬는데 애칭은 보통 이렇게 넓게 교환면 전체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애칭이 됐는데 충전을 안 했어. 그러면 불소를 도포해서 치아를 튼튼하게 만든다. 맞을까요? 아니에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습니다. 만약에 한 치아를 전색을 하는데 두 면을 전색을 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루브가 현면까지 링걸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그럼 광조사는 요거를 합쳐서 광조사를 한다? 땡! 따로따로 해야 되겠죠. 교환면 따로, 현면 따로. 왜? 수직으로 조사를 해야 되니까. 3부식 시간을 길게 해야 유지력이 높아진다. 땡! 3부식만 되면 됩니다. 그걸 뭐 굳이 그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길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전색을 한 다음에 불소 도포를 해주면 유지력이 좋아진다. 아니죠? 상관없고요. 도포할 치면을 철저하게 건조를 시켜준다. 그러면 유지력이 좋아진다. 그렇죠. 건조를 잘해야지 붙게 되죠. 거기 만약에 침이 막 한가득 있는데 전색제를 올려봐야 금방 떨어지겠죠. 헹구면서 떨어지겠다. 그리고 전색된 치면의 교합을 약간 높게 해야지 유지력이 높아진다? 아니죠. 약간 낮게 해야죠. 그래야지 힘을 덜 받잖아요. 그리고 전색제와 치면의 접촉 면적을 좁게 한다. 아니죠. 넓게 해야지 유지력이 잘 되겠죠. 선생님, 근데 아까 전에 좁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그루브 자체가 좁으니까 충전에 비해서 좁게 들어간다 이 말이고, 일단은 이 전색제가 위치해야 되는 곳에는 다 발려야 된다는 의미에서 접촉 면적을 최대한 넓게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세요. 접촉 면적을 넓게 하려고 우리가 하는 게 3부식이잖아요. 불암물, 이제 불소로 들어가 볼 건데 치경부 마모증이 있다, 직업감인증이 있다. 그러면 불소가 답입니다. 우리 치경부 마모됐을 때, 싫을 때 불소 도포를 하면 좀 괜찮아지거든요. 치질 자체를 조금 더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좀 덜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불암물도 마찬가지로 뭐가 없는 글리세린이 없는 연마제를 사용해야 되고요. 치실을 쓸 때도 왁스가 없는 걸로 써주시면 되고, 불소를 그냥 전체적으로 바르게 되면은 인전면까지 잘 안 들어가니까 인전면에는 치실에다가 불소를 묻혀가지고 미리 도포를 해주는 게 좋아요. 불소 도포를 할 때는 눕혀서 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는 눕혀서 할 수는 있는데 보통은 앉아서 하게 되겠죠. 침을 머금고 있다가 불소 도포가 끝난 후 침을 뱉는다. 아니죠. 침이 나오면 그냥 쭉쭉쭉 계속 종이컵으로 받치고 있다가 계속 흘려주면 돼요. 불소 트레이에 이렇게 불소를 담가가지고 환자분 보고 물어달라고 하는 불소 도포를 할 때는 불소를 가득 담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치아에 충분히 그냥 묻혀질 정도로만 짜면 되지, 그걸 막 과잉으로 짜면은 쓸데없이 재료 낭비 다 튀어나오겠죠. 치경부 마모가 있어요. 그래서 실인 증상을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환자분이. 그러면 뭐 하면 된다? 요거 나오면 불소 도포하면 된다. 그 다음에 불소 이온을 도입하는 방법. 이때는 뭘 쓴다? 2%의 불화나트륨을 쓴다. 전류는 100에서 200A 정도 한다. 그리고 시간 조절 장치는 4분. 그 다음에 도포 중에 환자랑 접촉을 피해야 되겠죠. 이온이 전류를 흘려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접촉을 하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겠죠. 전극봉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잡고 있는다. 미리 잡고 있는 다음에 술자가 작동을 시작을 한다. 그리고 심장 질환자나 정신박약자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치면세마에서도 했지만 인공심장 박동기 이런 거 하고 계신 분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불화나트륨은 2%의 농도라고
여기서 말을 했죠. 안정성이 높은 장점이 있어서 잘 사용을 하고요. 플라스틱 용기에 담그면 6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의 또 장점이 뭐냐? 무생무치 무미. 그래서 아동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불화석은 아동에게 사용할 때 8%의 농도로 하면 되고 성인에게 사용할 때는 10%의 농도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도포 직전에 만들어가지고 바로 도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건 잘 안 쓰죠. 산성 불화 인산염 요거 중요하고요. pH 3.59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23%의 농도로 만들고 이걸 만약에 도제 크라운에다가 적용을 하면 부식이 되니까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불소 이온 도입법을 할 때 7%의 불화나트륨 사용한다? 땡! 아니죠. 2%라고 했죠. 불소 그래서 2%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고 산성 불화 인산염은 1, 2, 3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점 찍어 주셔서 외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이니까 3.5 3이랑 비슷하고 아니면 1, 2, 3을 빨리 말하면 인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인산염이라고 외워두셔도 될 것 같아요. 사용 전류는 200에서 300A 정도다? 땡 100에서 200이죠. 시간 조절 장치는 2분으로 조절한다? 땡 4분이죠. 도포 중에 환자랑 신체 접촉을 해야 된다? 아니죠. 피해야 됩니다. 전극봉은 작동 스위치를 누르기 전에 미리 잡고 있는다. 맞죠. 그리고 글리세린이 포함된 퍼미스를 사용한다. 아니죠. 글리세린이 포함되지 않은 퍼미스를 사용합니다. 심장 질환 환자, 정신 박약 환자에게 사용해도 된다. 아니죠.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pH 3.5의 안정성도 높고 1.23%의 농도로 만들고 도제에 사용하면 부식 우려가 있는 것은 산성불화 인산염이죠. 1, 2, 3 산성불화 인산염 무학세치실로 미리 인전면을 도포한다. 맞는 설명이죠. 불소겔은 트레이에 가득 담는다. 아니죠. 가득 담지 않기. 자, 시기관리 요것만 하면 이제 끝나요. 시기관리의 과정은 조사가 되면 조사된 거를 토대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환자에게 상담을 합니다. 그러고 처방을 하게 되겠죠. 24시간 회상법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내가 하루 동안 뭘 먹었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회상을 하고 5일 동안의 일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주 5일 동안 근무를 하는 것처럼 주 5일의 일지를 쓰게 되고요. 이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날이 주말입니다. 왜냐? 학교에서 주는 급식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으니까 집에서 내가 뭘 먹는지 잘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빠짐없이 순서대로 작성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자, 이렇게 환자분이 자기가 어떤 식으로 먹는다 알려주면 그거를 이제 내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환자가 어떤 걸 어떻게 먹는지를 파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식성 식품, 식이 조절을 하는 이유가 우식이 많이 생기면 그걸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식성 식품에다가 빨간색 가루로 표시를 합니다. 초콜릿, 설탕으로 만든 음식들에다가 이제 붉은색 가루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식품의 성상이나 시계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몇 번 섭취를 했는지 파악을 해서 거기다가 20을 곱합니다. 그 다음에 청정식품 같은 거, 그러니까 우식에 도움이 될 만한 식품은 얼마나 먹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적절한 양의 기초식품도 섭취를 하는지 그것도 영양적인 면에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 이게 이제 다 파악이 되면 환자에게 상담을 해야 되겠죠. 상담을 할 때는 일단 체어에 앉혀가지고 치아 우식 병소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환자분은 이거 이런 것 때문에 간식이나 이런 썩는 초콜릿 같은 걸 많이 먹기 때문에 잘 썩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하고 지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식단을 처방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원래 식단과 차이가 많이 크면 얘가 제대로 실천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식단 차이는 적어야 되고요. 영양 당연히 골고루 돼야 되겠죠. 환자가 절대 못 먹는 음식이 있고 정말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데 치아우식 예방에 좋다고 억지로 먹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식품일 경우 환자가 조금 더 좋아하는 거를 넣어주면 더 좋겠죠.
치아후식 예방을 위한 식이 처방의 원칙을 보면 3회 정규 식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단을 더 짜주고요. 간식이 충치에 불리하다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유제품, 육제품 등 단백질과 인이 많이 포함된 보호식품을 권장을 해줍니다. 탄수화물은 나중에 당으로 분해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총 먹는 열량의 30에서 50% 정도 맞춰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담 함량이 높은 사탕과자, 건과일 같은 거, 부착성이 높은 식품 같은 거는 금하거나 줄여야 되겠죠. 청정식품을 먹도록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정작용이 되고 타액 분비가 원활하게 돼서 치아후식을 조금 더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처방 단계는 일단 칭찬을 해줍니다. 너가 이런 습관은 정말 좋은 것 같다. 그런 다음 기초식품 군별로 식단을 개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식성 식품 이런 것들은 충치 생기는데 엄청 큰 역할을 하니까 요거는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섭취 시간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식성 식품을 제거했으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비우식성 식품 간식을 권장을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개선된 식단 작성을 도와주면 됩니다. 우식치아를 확인하는 단계는 식이상담이죠. 자, 불량 식습관의 원인을 파악한다. 식이상담이죠. 자, 청정식품 여부를 파악하는 단계는 식이분석이죠. 우식성 식품을 제거하는 단계는 식단 처방 단계죠. 우식성 식품의 섭취 횟수를 파악하는 단계는 식이분석이죠. 적절한 양의 기초식품을 먹고 있는지 파악하는 단계는 식이분석이죠. 5일 동안의 주말을 꼭 포함해가지고 빠짐없이 순서대로 먹는 거를 작성하는 단계는 식이조사입니다. 치아 형태는 무슨 요인이죠? 그렇죠. 치아 형태는 치아 요인이죠. 치면세균막은요, 환경 요인, 구내 환경 요인이고, 독소 생산 능력은 독소는 내가 생산해요? 병원체가 생산하죠. 그래서 병원체 요인이고요. 자, 치아 주위에 산성분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구내 환경 요인인 거죠. 당성분을 액체로 먹었을 때보다 고체로 먹었을 때 높게 발생되고 또 끈적끈적 거리는 정도에 따라서 우식 발생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뭐죠? 우식 성상 차이죠. 음식의 성질, 모양 이런 말이니까 치아 우식 발생 요인 중에서 산생성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제거법은 뭐죠? 병원체 요인 제거법입니다. 산생성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병원체가 하죠. 세균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병원체 요인 제거법입니다. 자, 그리고 치아 우식병을 예방을 하는데 자일리톨을 해요. 이건 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범랑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입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왜 그런지 파악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구강 상태가 치준항의 깊이가 2mm 정도 되어 있고요. 치수까지 침범된 충치가 2개가 있었어요. 심각한 충치죠. 2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구치의 치경부에 흑색 선으로 이렇게 착색이 되어 있었어요. 자, 흑색 선이면 뭐라 그랬죠? 여자, 어린이와 여자의 경우에 흑색 선 호발한다 그랬죠? 요거는 깨끗한 구강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오리어리 지수를 측정을 해봤더니 15%가 나왔어요. 오리어리 지수 15%면 뭐 양호하죠. 자, 이랬을 때 뭐 때문에 구취가 나는 것 같아요? 어여자도 아니고 치준항 깊이 정상 요거 아니죠. 요것도 아니면 심각한 충치 2개 때문에 구취가 발생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무슨 치료를 해야 돼요? 충치 치료를 해야 되겠죠? 자, 요거 중요하고요. 요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치아후식 유발 지수를 산출할 때 쓰는 지표는 당분의 양과 치아에 얼마 정도 달라붙는지 점착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전달량, 점착도. 다른 거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음식의 성상이나 섭취 빈도나 요런 거, 섭취량이나 요런 거 나오면 틀린 거예요. 자,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 전단지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치아후식 유발지수 산출 지표는 뭐다? 전단지를 붙인다. 어떤 환자가 왔는데 상실치가 하나가 있고요. 치준항 깊이가 무려 6mm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강환경 능력지수 PHP 지수는 1이에요. 1이면 뭐죠? 양호하죠? 0에서 1까지 양호하고, 그 다음에 하항 6번의 현면을 봤더니 초기 후식이 있었어요. 자, 이런 환자가 오면 뭐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심각한 거죠. 이게 제일 심각한 거니까 치주 치료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예방치약 다 했고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다음에는 또 다른 강의로 인사할게요. 안녕.